북한과 미국은 전쟁 상황, 전쟁의 적대 관계죠. 지금도 북한이 계속 미국한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을 했던 당사자이고 정전 체제에 쌓인 우리는 빠졌지만 역시 중국과 미국과 북한은 정전 체제의 이 서명자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기는 이러한 적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 냉전 시대는 곧 전쟁의 연장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군사동맹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접근하면 동맹이라는 것은 공통의 적을 갖고 있는 것을 동맹이라고 하죠. 물론 한미동맹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요새 경제동맹, 가치동맹까지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은 동맹이라 하면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될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냉전 자체가 남북 대결 구조이고 미소 대결 구조이고 또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소련이죠. 북중소라는 그러한 진영 자체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억지력이 약해질까봐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이 도발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남침, 재남침 또는 한국전쟁의 재발이라는 그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흔들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동맹과 너무 짝짝꿍이고 냉전 이퀄 동맹인 거죠. 냉전이 동맹을 탄생시켰고 동맹이 냉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바로 탈냉전이 오면서 시작됩니다. 탈냉전이라 하면 소련이 붕괴된 것이고 북한은 체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간에 오직 하나만을 붙잡고 놨던 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우리 북방정책입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나 대일 외교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교를 가장 잘했던 대통령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나름의 우리의 역할은 얼마 전에 자꾸 하셨지만 북방정책을 했던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는 달리 상당히 북방정책이 우리 자율적으로 왔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처음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북한과의 사실 이건 교차 승인이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나중에 이게 좀 변질이 되는데요. 북방정책은 아시다시피 서독의 동방정책을 가져온 겁니다. 서독이 일찌감치 냉전이라는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전의 선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는데 서독은 일찌감치 교류라는 의미에서 동방, 그러니까 서독의 동방은 동유럽과 소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류를 시작한 거니까 우리의 이 적들은 그 당시에 적들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손을 내민 겁니다. 그 뜻은 탈냉전을 맞아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의 교차승이라는 것이 원래 북방정책의 출발이었습니다. 원래 동방정책이 그랬었고요. 그런데 북방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뒤에 마음이 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도 붕괴되고 하다가 소련도 붕괴되고 그다음 동유럽이 무너지니까 북한은 조금만 밀면은 북한도 무너질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 교차전 하지 않고 우리 쪽은 잘 돼가고 바로 폴란드, 헝가리 계속 우리는 수교가 이루어지고 북한은 오히려 체제 위기 속에서 고립되고 우리와 중국이 수교하면서 더 고립되고 우리와 소련이 수교하면서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유고슬라비아가 차우세스쿠가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북한의 교차 승인을 우리가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는 시작할 때는 동맹보다 민족이 더 훌륭하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진보적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가면 결국 북한 붕괴론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했다가 이제 동서독의 통일을 보고 우리가 북방 정책으로 갔다가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북한 붕괴론으로 갑니다. 이 북한 붕괴론은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받게 되고 북한 붕괴론은 하나의 시대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책을 보시면 브루스 베넷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랜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북한 붕괴론자이고 이 사람이 한국 정부로부터나 한국 띵크탱크로 받아 먹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사람의 붕괴론이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학자라면 전문가라면 북한 붕괴론이 왜 안 맞는지, 왜 자기가 틀렸는지, 또 안 틀렸다면 단순히 연기된 거다. 그럼 왜 연기된 것이고 왜 북한은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북한의 제재가 커지고 북한의 내부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 사람은 종말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옆에 있는 2단의 종말론과 같다. 97년에 다미성경인가요? 하여튼 늘 때마다 나오는 재림론이나 종말론하고 비슷하다. 또는 기우제다.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종말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또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밥 빌어 먹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건 그대로 전혀 붕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3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을 계속 악마화시키는 미국 쪽에서 지금의 비핵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완전히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사실 북한의 핵을 가지고 30년 동안 핵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까지 방치한 셈이 되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 종말론이라는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북한을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마치 서독이 동독한테 한 것처럼 그랬더라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 근거 없는 북한의 붕괴론이 오늘날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붕괴론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암적 존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아인슈타인의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과격하죠? 오늘도 아까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겁니다. 3국책 국책 기관의 기관장, 그러니까 통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세 원장들이 지금은 저는 빠졌죠. 제가 원래 작년에 원래 초에 기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포기했던 건데요. 세 분이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똑같이 브루스 크링러라는 아주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강경파가 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쪽 인사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걸 누구 탓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꾸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지금 전략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브루스 크리닝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북한이 오늘 살인 안 하고 오늘 강도짓을 안 했다고 북한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냐. 굉장히 이념적인 대답을 한 거죠. 그건 전혀 주장하는 바에 다른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을 정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뭐냐면 이제 햇볕 정책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헤리티지, 그러고 보니까 헤리티지였네. 아까 브루스 클링언의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수적인 또 일치를 하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보수적인 파운데이션에 가서 스피치를 합니다. 1994년에 햇볕 정책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인내해야 되고 북한과 같이 고립된 국가를 다룰 때 유일하게 효과적인 햇볕 정책을 견지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우했고요.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고립 정책과 더불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8년에서 2000년 사이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그 한미가 처음으로 진보 정권이 동일하게 있었던 때가 1998년에서 2000년이고요. 사실 94년에 1차 핵위기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남한에 대한 불바다론도 나오고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한반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긴장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래서 영변을 동결시키고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월 달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클린턴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등장하게 됐고, 그로부터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수로 제공들이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좌절감 때문에 98년에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중거리 미사일. 그렇게 되니까 클린턴은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도 1994년에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자기의 입지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강경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넘어가서 클린턴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페리 프로세스고, 그때 클린턴이 했던 말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뭔가 중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국이 대북 정책의 운전석을 미국은 조수석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설득시키고 강경책으로 가려고 했던 클린턴의 마음을 돌려서 북한과의 어떤 미국판 햇볕 정책을 하게 되고, 그것이 2000년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사실은 임동원 프로세스인데 당시에 임동원 프로세스를 설득했고 윌리엄 페리 당시에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미가 공히 북한에 대한 온건 정책, 다시 말해서 개입 관여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걸 보기 전에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9.11이 되게 되고 부시가 등장하고 네오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탈냉전의 그 평화적 분위기가 9.11 이후에는 미국의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 강경책은 대표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지명하고 테러와 동일시하면서 미국이 다시 적을 만드는 대외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2차 핵위기가 일어나고 한반도는 다시 위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두 정권이 있죠. 바로 보수정부입니다. 9년간의 이명박 5년과 그 다음에 박근혜 4년, 그렇게 해서 9년이 되죠. 그때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한반도를 주변하는 6개 국가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보시면 트럼프, 푸틴, 김정은, 아베, 시진핑 다 뭐냐면 일종의 강경 정책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스트롱맨의 기질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정권을 강하게 하려는 정부들이 다 둘러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노무현, 김대중에 이어서 여기서 이 와정책은 뭐냐면 햇볕 정책이죠. 근데 이 와정책은 굉장히 나쁜 함의를 갖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바로
독일을 봐줘서 1차 대전에 독일을 봐줘다가 유화 정책을 하다 2차 대전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 처음에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고요. 요즘 이제 뭐죠? 청문홍답인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 네, 홍준표 당시의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유화정책, 유화론자 또는 유화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고 보면 정권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강경하게 보이는 게 좋죠. 그것이 원래 지금의 전 세계의 유행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강한 정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유화정책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오염된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멀리 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이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실제로 강하게 나가서 냉전적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5년의 단임을 생각해서 강경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느냐는 시대적 정신의 시대적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에서도 그 선택이 있었고요. 당연히 거기는 강경책으로 나갔고 그 강경책이 실제로 국내 정치에 이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선택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유화정책이라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먼 장래의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교류 정책을 하고 개입 정책을 해야죠. 북한과 평화 공존을 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도 똑같은 초이스라고 봅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 민족에게 맞느냐를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를 보면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0년 초에 그냥 제가 낙서 비슷하게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청와대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림입니다. 2017년은 알다시피 전쟁의 위기였고요. 2018년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줬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긴 교착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제가 2020년에 물음표를 던졌던 것이 역시 지금도 세모표라고 할 수 있고요. 2021년 지금 거의 막바지임에도 세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모표는 좋게 보면 마치 우리가 물컵에 반이 들었던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교착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 두 가지 사이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반복할 필요 없이 2018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2018년 3월에 헬싱키에서 남북미 회담을 했던 왼쪽에는 그 사진이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월 달에 우리 3월 초인가요? 우리 특사가 전격적으로, 그 전에 물론 이제 1월 달에 신년사가 있었고요. 2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우리 특사가 가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낭보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 직후에서 사실은 이 헬싱키 남북미 회담이 정상회담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전에 때부터 사실상 뭐 때문에 남북미 회담을 했냐면 바로 NLL 때문이었습니다. NLL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남북미가 헬싱키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온통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3일 동안 저희들 머물면서 계속 그 얘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그때 가서 북한의 옆에 있는 분이 최강일이라는 당시에 최선희가 막 승진이 되고 최선희가 있던 북한의 외무성의 국장 대행으로 있던 분입니다. 이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복귀해 볼 만하다고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북중 관계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했을 때마다 한국을 괴롭히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자기들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자기를 밀어붙이면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들의 플랜 A는 미국이고 플랜 B는 중국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은 노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 아니라 노선투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김정은의 권력은 확고했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마치 명청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고, 장성택은 중국한테 기대어서 생존해야 된다는 중국파였고요. 김정은은 그것을 중국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게 이권을 계속 넘겨줬습니다.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죠. 그런 계약들을 일시에 무효화시키는 것은 장성택이 민족의 반역자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성택을 처형시킴으로써 중국과 맺은 모든 계약을, 중국에 줬던 모든 이권을 일시에 중지하는 조치가 바로 장성택의 처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택이 처형한 것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이 생각보다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김계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미국과 동맹도 맺고 싶다. 플랜 A는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한테 적대적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으로 보면 미국과 친해져야 자기들이 사는 길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키신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키신저한테 김계관이 우리가 파키스탄하고 인도처럼 중국을 견제해 줄게. 그러니까 키신저 그때 한 말이 당신들은 당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기에 따라서 미국에게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과 제재, 제가 한 3일째 됐을 때는 좀 서로가 이제 서먹해지는 거 없어지고 해서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제재가 얼마나 힘든가? 제재가 어느 정도로 힘든가 물으니까 좀 머뭇거리다가 제재가 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묻지도 않으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었을 때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때는 우리가 절벽 위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절벽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벼랑으로 몰면 우리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전선언도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네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북한과 미국은 평화 번영을 반한 두 나라의 국민의 영혼에 맞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평화체제의 시작입니다. 평화선언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단계였습니까? 적대관계였잖아요.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핵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면 핵이 포기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핵을 포기해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북한은 핵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지 핵을 포기하는. 근데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해야지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선핵 후보상, 선핵 폐기 후보상이라는 미국의 사고방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이 미국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핵을 계속 붙들고 있겠다. 이 두 개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걸 인정한 거예요. 새로운 북미 관계를 가면 북한 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외교적 승리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북한 방식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로 가면 핵이 포기될 수 있다. 북한 여기서 엄청난 기대를 한 겁니다. 그전보다. 왜 우리는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만 얘기를 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북한은 먼저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핵을 포기한다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의 진보정부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냐면 늘 사찰, 그렇죠? 검증, 그 다음에 비핵화 이런 걸 통해서 신뢰가 생긴 거잖아요. 생긴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믿으면 없앤다.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상호적인 거고 두 번째는 평화체제를 미국이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면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면에 나온 것이 이면 합의가 뭐냐면 그러면 북한이 오케이 새로운 관계로 간다면 그 새로운 관계가 뭐냐에 대해서 나한테 보증을 달라. 보증 수표를 줘봐라. 김정은은 바보가 아닌 거죠. 대부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앞에 있고 동창리, 풍계리, 그 다음에 영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앞에 있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북미 수요, 평화체제, 제재 완화 이런 것들 다 뒤에 있는 걸 김정은도 다 알아요. 대신에 김정은은 알겠는데 우리가 새로운 북미 관계로 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보증 수표를 해달라.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그 춘향이와 이모룡이 만나서 헤어질 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의 연인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막 은장도라든지 뭐 외국 같으면 목걸이 반 끼어진 거라든지 이런 증표죠. 그게 이겁니다. 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 취소예요. 회담하는 동안에 종전선언 회담하는 동안에 한미 군사훈련 취소 이거를 이면에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앞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이 제공한 것도 있죠. 동창리 폐기, 풍계리 폐기, 전략도발 중지. 자, 6월 10일 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희망의 부풀어 갔는데 첫 번째 약속이었던 군사훈련 중단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발설을 합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얘기를 안 해요. 종전선언을 갖고 가니까 미국에서 야단이 난 겁니다. 볼턴, 폼페이오 전부 다 야단이 난 겁니다. 왜? 트럼프가 외교 아마추어가 김정은한테 속았다. 그때 강경파들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 똑같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유엔사가 폐기된다. 근데 그때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트럼프에게는 ICBM밖에 없었습니다. 동창리를 폐기시키는 대신에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등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파들은 뭐냐면
동창리 그 금정도 안 되는 건데 폐기한다는 거 듣고 속았다. 그래서 3주 후에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러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군사훈련은 취소한다고 기자회견에 만방에 알렸으니까 그 부분은 받은 거니까 종전선언의 증표를 확인하려고 김영철이가 종전선언 언제 해줄래? 라니까 폼페이오가 종전선언 못 해준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강도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우리 위원장 만날 필요가 없다. 가라. 그리고 서로 강도라고 부르면서 깨지고 교착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표가 나옵니다. 이 교착이 길어지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서 판을 키웁니다. 그러면 북한 하나 더 내놔라. 그게 영변입니다. 대신 미국도 하나 더 내놔라. 그게 뭡니까? 제재 일부 완화입니다. 자, 증표가 3개가 된 겁니다. 자, 새로운 북미 관계로 가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당신이 이전에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3개 정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싱가포르에서 군사훈련, 두 번째 종전선언. 이게 좀 깨졌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다고 칠 수 있죠. 종전선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제재 일부 완화. 이게 한국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서 9월 19일에 가져온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시면요. 이 9.19 하기 전에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또다시 특사로 갔을 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종전선언을 해주더라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보정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영변까지 내놨습니다. 자, 요거 다시 넘어가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보 딜레마, 국제정치에서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영화나 르누아, 홍콩 르와르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요. 첩혈상홍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서로가 총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오는데 서로 못 내려놓죠.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서로 내려놓다가 보면 한쪽에서 발뒤꿈치나 뒷주머니 총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보통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 보통 이 안보 딜레마는 굉장히 국력이 비슷한 상대끼리 잘 하는데요. 이 경우에 좀 다릅니다. 왜냐? 분명히 서로 지금 위협을 해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종합국력에서 미국은 1위고 북한은 180이에요. 1위 국가가 180한테 위협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잘못된 경보가 울려서 야단 난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동창리에서 14,000km로 날아가는 ICBM을 발명했다는 것이 미국한테는 엄청난 처음으로 소련 다음으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 아니게 들리는 게 뭐냐면 북한 핵 미사일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오히려 군사적인 것을 타격하기보다는 오발사에서 인구 밀집적에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종전선언 뭐 다 해주더라도 ICBM만은 막으려고 동창리를 받고 종전선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북한이 속여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북한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국가인데 저렇게 미국한테 까불다가는 아마 여러 번 폭격을 당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쯤 인질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저렇게 적어도 이렇게 첩혈 상황처럼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북한의 약점은 뭐냐면
미국은 여기서 속아도 안 죽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 생기고 국익에 손해가 나도 미국은 안 죽어요. 이 장면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여기서 속으면 죽어요. 그리고 특히 카다피가 죽은 걸 본 북한은 절대로 총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먼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결국 미국의 양보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period. 정말 비핵화를 원하면 저 말은 무조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게 아까 같은 북한이 요구했던 세 가지 군사훈련 중단. 북한이 사실은 그걸 내놓은 거죠. 요 세 개 들어주면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비핵화의 수준이 완전 비핵화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을 내놓은 북한을 보면 얼마든지 낼 수 있었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좀 일종의 트릴레마가 작동을 합니다. 세 가지는요. 한미동맹 비핵화 남북협력이에요. 뭐 평화공조 오늘 남북협력을 평화공조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의 기초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지체제로 70년간 왔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비핵화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남북협력하고 한미동맹은 본질적으로 같이 못 가는 상태예요. 물론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남북관계 이상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은 적을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는 같이 가기가 힘들죠. 자, 오른쪽은 뭐냐면 비핵화와 남북협력은 가요. 근데 이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왼쪽의 방법은 동맹을 강하게 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시키는 겁니다. 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보를 통한 평화입니다. 억지를 통한 평화입니다. 억지를 통한 생존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평화를 통한 안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이건 또 북한 방법이죠. 오른쪽은 북한은 서로 믿을 때 돼서 비핵화시키는 겁니다. 왼쪽은 미국의 방식입니다. 과거의 방식입니다. 저는 둘 다 동시에 간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도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또 무슨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북한하고 회담하고 돌아와가지고 참수작전을 한다든지 F-35 자랑을 한다든지 우리 SLBM을 한다든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 진보 정부가 얼마나 안보적인 부분에서 강하냐를 보여주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왜냐? 국내 정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와서는 이 남북 군사훈련을 하자 그래 놓고 가서는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평화 프로세스를 시동했던 건 평창올림픽, 판문점, 그 다음에 핵무기와 ICBM 실험 중단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북한이 원했던 것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제재 일부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깨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평화체제겠죠. 평화조약, 북민수교, 비핵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살라미 전술로 계속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중간간 단계가 없는 일시의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든까지 넘어가 주시죠. 바이든에 와서 이제 대북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국제기구 협력 질서, 가치규범, 동맹관계 회복, 대중국 견제, 기후변화 이거 뭐 다 아시는데요. 한미관계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미동맹을 회복시키고 분담금 압박을 완화시키고 가치동맹 중시, 한미 군사협력 중시 이런 것들입니다. 북미관계.
자, 비핵화에 대해서 현실적인 단계론을 좀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전략적 인내 부활은 기우라고 저때 썼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미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미국 내에 보시면 한 3개, 북한 문제에 대해서 3개 그룹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강경파, 그 다음에 비핵화 현실론, 협상파이겠죠. 더 나아가서 종전개량과 평화법안까지 얘기하고 있는 진보파로나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는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외교, 특히 국무부를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능주의자고 하나는 지역 전문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국무부, 우리나라 외교부죠. 외교부면 한 20개의 차관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실무를 담당하는 20개의 거기에 지역국이 있고 기능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국은 뭐냐면 유럽국, 우리가 말하는 동아태 차관부죠. 동아태 차관부죠. 이번에 클린턴 브링크가 바로 그런 분이죠. 20개 중에 1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지역을 담당하고 그 다음 기능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핵화, 테러 담당.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엔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능국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담당하면 그 지역국이 되겠죠. 보통은 지역국은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온건파입니다.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온건파인데 북한은 반대예요. 이 지역 전문가들이 주로 뭐냐면 한국계가 많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한국인 2세들이 지역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악마화하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이 훨씬 더 강경파. 오히려 지금의 바이든에서는 북한이 이 정도로 고도화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CVID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화다, 불가능하다 라고 오히려 현실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자들. 핵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을 그렇게 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를 불러오냐면 강경파는요. 북한을 밀어붙이거나 항복할 때까지 이것을 진전시키지 않는 사람이거나 오히려 제재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기능주의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무력을 인정하고 오히려 길게 보고 오히려 중간 단계에서 영변이라도 파괴하고 ICBM이라도 먼저 파괴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뭘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마지막에 평화 수교하고 북미 수교할 때 그때까지 보유하게 해주자. 저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다 하되 만들어 놓은 몇 개는 자기들의 호신용이라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게 해두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샌더스부터 비롯해서 지금 우리 윤은주 박사하고 우리 최현상 목사님 하고 있는 바로 그것과 관련된 아주 소수지만 의미 있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진보파들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 6가지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북한 문제는 이거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다. 그리고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 괜히 달라들어가지고 푼다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이게 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합니다. 요새 그 코로나 이후로 밀키트 많이 드셔보셨죠? 밀키트. 바로 집어넣어 끓이면 되는 것처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게다 밀키트급으로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안 움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문제 안 풀리고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밀키트급으로 갖다 주지 않으면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북한 악마화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을 대하는 걸 보시면 알 겁니다. 중국이 분명히 반칙 행위를 자주 하고 우리에게도 밉상이지만
중국이 가진 위협보다 훨씬 더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중국 때리기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마화합니다. 이란도 그렇게 했고요. 북한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악마화는 협상할 수 없죠. 아까 제가 브루스 클링을 얘기했습니다. 살인자, 강도가 오늘 강도짓 안 하고 살인 안 했다고 착한 거냐. 바로 이게 미국 사람들의 대북관입니다. 그래서 속내로 심지어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싫어요. 관계 정상화? 심지어 북한하고 만나서 트럼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치욕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북한 붕괴 신화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요즘 최근에 나오는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는 핵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 벌기의 소금수라는 결론으로 수렴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북한도 미국이 체념했구나. 그러면 우리 핵 가져도 되겠네? 역설적으로 비핵화 불가능론은 북한의 핵을 보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도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트럼프를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무원칙이고 변덕이 있었지만 세 가지 중요한 공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의 문턱을 낮춰놨습니다. 옛날에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낮춰놨습니다. 세 번째, 핵과 ICBM을 아직까지 발사하지 않고 중지시켜 놓은 것 분명히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자체의 신화입니다. 블링컨이 실제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북한한테 뭐든지 얘기하자. 일단 나와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다시는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반복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해줘야만 나온다는 거죠. 도널드 그렉이라는 주한 미 대사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파샤르드는 원래 원본이고요. 그거를 번역한 책이 역사의 파편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창비해서 서평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서평한 부분을 제가 최근에 제 동맹이란 역설에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CIA 출신이고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레이건일 정도로 보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오랫동안에 북한을 지켜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대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악마화다. 이것을 북한, 베트남, 이란, 이라크, 러시아의 외교에서 실패한 원인이다.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북한판 대미 전략적 인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다 코로나에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저는 김정은이 두 가지 상반된 트럼프와의 외교, 2018년의 외교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것이 하노이의 트라우마로 끝난 것을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절실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국가가 이런 거구나. 기분 되게 좋았을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정상과 간테이블에 앉았던 것은 미국은 그것을 이제 북한에게 준 엄청난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김정은은 그 맛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시에 하노이에서 그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힘의 약소국의 서름을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협상으로 가더라도 확실하게 군사력을 강화시켜 놓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코로나고 그래서 당분간은 견딜 것이고 미국이 계속 북한과의 양보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지막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저는 제 그냥 견해는 내년까지는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후반기나 말쯤 되면 미국이 더 이상 자기들 보기에 양보의 가망성이 없다면 북한은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로 간다는 거에 증표 같은 것이고, 실제로 교착이 됐을 때 그 교착의 주범입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원할까? 그때보다는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했고, 그 세계 증표는 충분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증표가 바로 제재 일부 완화잖아요. 그게 하노이에서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리영호하고 최선희가 그날 밤 기자회견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야? 미국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원래 교환 조건은 그게 아니고 북한의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준비 안 됐다는 말이 뭐냐면 북한식 표현인 거죠. 비핵화나 체제 보장이라는 건 그 다음이니까 중간 단계로 내가 원했던 게 증표였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한목에 북한한테 수교를 해줄 것도 아니고 평화조약을 해줄 것도 아니니까 미국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세 가지 증표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에 내놓은 게 뭐냐면 바로 제재 일부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제 가치 없다. 이제 북한이 화가 난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교환 조건은 제재 완화와 비핵화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원래 교환 조건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였다. 지금은 그 자기들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두 방송에서 이미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문안 작성 중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그리고 북한은 조건부로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근데 북한의 종전선언은 증표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뭐냐, 미국을 설득시키는, 미국한테는 한국, 미국을 동시에 시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국한테는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하고 판문점 회담을 추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묻는 겁니다. 미국한테.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공개 합의만 추인하는 거냐, 아니면 이면 합의까지 추인하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념하에는 종전선언과 군사훈련 취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뭘 묻느냐? 한국이 하노이에서 미국을 설득 못 시켰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종전선언을 네가 한번 설득시켜 볼 수 있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자, 미국을 설득시키면 그러면 해볼 수 있지.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 만날 이유가 없지. 이게 지금 북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문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만난 국무부 관리 커트 캠벌부터 마크 램버트, 대부분의 한 관리 3명의 고위 관리가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말을 맞춘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을 존중한다 그랬는데 한국 같은 동맹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중요시하는 아젠다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저렇게 원하는데 우리 지지하고 협력해야 된다. 자, 이건데요. 다른 곳에서 듣는 얘기는 뭐냐? 자, 지금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 유엔사, 정전체제 무너진다니까 우리의 논리가 뭡니까? 그거 정치적 상징이야. 그냥 평화 프로세스의 시동 정도야.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아무것도 담지 않고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가져오면 북한이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자, 여기에 의미 있는 걸 담으면 미국이 노할 것이고, 이걸 배제하면 북한이 노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북한이 원하고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는 뭐 철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여기에 구미를 당기고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담기는 종전선언이 아니라면, 그래서 미국이 뭘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딱 깨놓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 원하니까 해주는데 실제로 북한이 거절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들어주고 그 종전선언이 북한이 거절하면 미국은 체면도 채우고 종전선언은 무산되고, 저는 전격적으로 북한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크냐, 안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미국이 찬성했다는 뜻은 뭐냐? 그만큼 거기에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 수준일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거라도 북한이 받고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북한이 그 정도로 할지 생각보다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그 다음 거는 금방금방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요,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생각하는 부분들 그냥 쉐어하려고 슬라이드 몇 개 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모토처럼 말하는 좋은 정치는 어떤 거냐,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신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정치라는 말을 빼면 인간은 동물이겠죠. 물론 인간이 때때로 동물보다 더 악하지만 동물의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정치가 없으면 약육강식이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가 들어가는 순간 약육강식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약자를 위한. 그래서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느냐를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가장 구체적인 것이 바로 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외교의 꽃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부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보를 통한 평화를 양다리를 걸쳤을 때는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를 얻는 가장 값싼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다. 그 다음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을 삼는다. 에라스무스의 평화의 인용 자주 되는 건데요. 가장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는 겁니다. 저는 시대가 미중 전략과 경쟁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주의를 선동해서 계속 지정학과 호전적인 민족주의의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시대 정신은 다시 평화입니다. 미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혐오와 적을 강조함으로써 자기의 구제와 결핍을 위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초월성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한계성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약간 울컥하는 하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라인홀드 니버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가장 잘 분석하고 많은 글을 남긴 분입니다. 인간이 가진 초월성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인간의 초월성은 인간이 가진 신성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이타적인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인간의 짐승과 같은 마귀성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도 점점 힘을 잃고 민주주의도 변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화도 없을 부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큰 희생이 될 수 있는 분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의 방향은 우리가 통일은커녕 한반도의 평화도 지키기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미 관계는 두 가지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양보이고요. 만약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뛰어들어서 최소한의 평화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은 계속해서 90년대부터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 평화협정 하자 그런 얘기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균형을 위해서도 북한이 외교적인 선택지가 결코 미군 철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군 철수 대신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할 때 이 북한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지 좀 여쭤보고 싶고. 북한이 얘기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지금 사실 중단돼서 미국의 국방부나 전략가들은 큰일 났다, 뭐 같이 훈련 안 해서 난리 났다 이런 견해를 막 띄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군사 전문가에게 들으면 과거와 같이 한목에 모아서 대규모로 하는 것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옛날보다 훨씬 더 알차게, 그러니까 쪼개서 1년 내내 쪼개서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약속한 거는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화가 계속되는 한. 그렇게 보면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더 시쳇말로 빡친 건 뭐냐면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회담하고 갔는데 갑자기 F-35를 가져와 이거는 참수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와서 막 대놓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축소되고 로키로 하게 되면 사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특히 분위기 좋을 때조차 이거는 참 잘못한 건데요. 싱가포르 회담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 6월 달에 3자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관되게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얘기하면 아니 안 한다고 역사해 놓고 왜 하냐. 그럼 트럼프가 와가지고 자기도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게 한미 군사훈련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대대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중단은 또 못 시켜요. 일종의 트럼프의 허언 정도 문제인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외교적으로 포장해서 사실 북한에게 체면은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에게 비춰지는 것들을 좀 가리고 로키로 잘 운용을 했더라면 저는 여전히 그것이 전적으로 중단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정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뭐 정치는 없습니다만 저 이제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헌법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매니페스토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키포인트를 딱 잡아주신다면 다음 정권에 어떤 것을 딱 제시를 해야지만 캠프에서 뭐라고 그러나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니페스토의 그 내용이 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어렵죠. 뭐 의외로 과거에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캠프에 처음 중간에 나왔던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중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최근에 하나씩 새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흑백론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북한한테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제재를 다 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건 다 그런 걸로 프레임을 삼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도 안 주고 북한한테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통한다. 제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동양적인 걸 좀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이 저렇게 30년 동안 견디는 힘을 미국은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중국도 북한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중국이 그 대약진처럼 오래 견디는 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섣불리 한쪽을 무너뜨리고 끌어안칠 수 있다는 건 좀 오만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캠벨한테 질문한 적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저는 결국 평화를 해치는 것이 북한이 아니라 우리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싶어 하는 거.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희생되는 것은 곧 가장 희생되기 좋은 것은 남북이 사이가 좋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에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흔드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뭐 그런 그런 정도는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능성을 보면 저는 이제 점쟁이가 아니니까 학자로 보면은 종전선언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북한이 또 전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외교를 하기에 따라서 뒤에 보따리가 좀 풍성하면 겉으로 나타난 선언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저도 그렇게 약간 그 희망적 사고를 해보긴 합니다만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임기 말이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대선 전국이다. 근데 되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말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합의했었던 것들도 있고. 근데 어 이제 물론 기록이 되고 있지만 오프 더 레코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뭐 좀 어느 정도까지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일단 종전선언에 대한 지금 정부의 생각, 저도 뭐 100%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레거시 메이킹이라도 하나라도 어떻게 해놓고 가려는 강박관념이다 이런 비난을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문정부도 이것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가져오면 다행이지만 그걸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목적은 좋은 분위기에서 넘어간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도 정치적 선언이라도 해놓으면 그 다음 정부가 쉽게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른 정부로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넘어간다는 게 현실적인 목적이고 혹시라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드라마틱한 체인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보너스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원해가서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해보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확실하게 정부가 바뀐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 정부가 다 뒤집을 가능성까지 다 봤기 때문에 또 역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그걸 봤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는 안 나오는 이유도 되지만 또 반대로 이번에는 정권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문재인 정부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북한도 이 상황을 좋게 넘겨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질문 하나 들었네요. 네. 채팅방에요. 그 네네.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오는 여러 가지 분석들인데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다고 하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대북 정책 일본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맞습니다. 일본은 지난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큰 방해자였습니다. 그럼 볼턴의 책 중에 제일 정확한 분.
늘 따라다니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했고요. 그 명분은 이겁니다. 자기들이 패싱된 거 채로 북한과 타협했을 때 자기들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 거기에는 납치자, 거기에는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ICBM만 멈추고 트럼프 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불안함. 그거는 이제 일본이 제일 약한 게 미사일 전략이거든요. 미사일은 공격적 무기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본이 가장 개발하지 못했던 거,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미사일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거꾸로 얘기하면 장거리, 중장거리 안 하는 건 나중에 비핵화로 가더라도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단거리든지 얼마든지 단거리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일본의 역할만으로 뒤집어진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폼페이오나 볼턴이나 거의 트럼프 빼고는 다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하고 비건 정도만 빼고 다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왜냐하면 제가 갔던 그 주에 차관회의가 있었죠. 한미. 그래서 웬디 셜먼이 혼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발표를 했습니다. 결렬된 그 경위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 야, 역사는 진짜 어떨 때 보면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 웬디 셜먼이 그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하고 중국은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본다고 우리한테 충격적인 망언을 했었죠. 왜냐? 오바마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인데 위안부나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저런 말을 우리가 할 줄 몰랐죠. 근데 그때 아시아로의 중심 추구동을 했고 일본을 그래서 미일 관계가 밀월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보기에는 우리가 과거사하고 위안부 문제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딴지를 걸었어요. 그때 한미를 묻고 싶었는데 지금은요 일본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다 얘기할 수 있다 계산하자 그러는데 일본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딱 걸고 있습니다. 1965년 그대로 받아라. 위안부 합의 그대로 받아라. 강제징용 되돌려라. 이 100%를 전제 조건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한 거죠. 쿼드나 다른 데서는 다 협조적인 일본이 한미일만 만나면 계속 딴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 들은 건데 한미일 회담을 하면 미국이 8, 90%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한 10%에 일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처럼 문제 생기면 자리나 박차고 나요. 근데 미국은 근데 역으로 그건 우리한테 오히려 저는 한미일이 반중 전선의 하나로 묶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일본이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의 의심의 폭이 생기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죠. 북한이 이제 이번에 영향가 없는 종전선언을 받게 하려면 뭐 보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보따리가 어떤 거예요? 제가 뭐 보따리 몇 개를 풀어줘야 이제 그 영향가 없는 종전선언에 일단 합의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 보따리 몇 개를 지금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게 관건이긴 한데 이제 북한이 또 뭘 원하는가? 북한이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종전선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저는 북한이 이제 제재 해제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제재도 북한 적대시 정책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합의해 준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그냥 자꾸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북한이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양보 의사? 그러니까 뭐냐면 양보를 해준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건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비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웨비나를 했었는데 비건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싱가포르 추인했으니까 우리가 돌아올 곳은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때 가서 하노이다.
하노이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노이에서 합을 맞춰봤으니까 거기에서 했던 영변과 그다음에 북한한테 영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정도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제재 일부를 해제해주고 종전선언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HR 3446 한반도 평화 법안 그것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33명 정도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공화당 앤디 빅슨가? 그 사람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법안 통과로서의 의미는 없을지라도 일단 그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좀 뭔가 한반도 상황을 알리는 데는 유효할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의 반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미국은 온통 두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중국, 그다음에 중국하고 코로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제 질서인 중국 얘기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중간 선거에 또 중간 선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한 달 전에 10% 이기고 있다가 깨졌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프라법 1.2조 달러가 통과가 된 부분이 좀 힘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복지 예산 또 수조 달러가는 지금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약간 단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분리되어 있다가 당내 소위 말하는 급진파와 온건파가 힘을 모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 미국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왜 종전선언이 전 상식적으로 왜 종전선언이 북한한테 주는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전선언이 왜 북한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 종전선언을 해주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담보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종전선언 안에 정전체를 해서 해체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양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왜 북한에 대해서 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양쪽이 좋은 거야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주는 시혜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미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의 그 수작, 영원한 동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신 그 책을 저희가 4권을 구입해서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너무 큰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서문하고 네. 그 뒤에 후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서문과 마지막에 에필로그만 읽으셔도 됩니다.